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중에는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일거에 반영을 하면서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그래도 약간 뭐지? 조만간 닥쳐올 이벤트로 긴축이랑은 상관없고 통화 정책에 상관없긴 한데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증시의 약간 바이블? 약간 좀 뭐 규칙?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간 선거 이전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좀 빠지고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 해소로 올랐다. 거기에다가 또 12월에 산타랠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때 약간 좀 그런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여기 그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떨어지다가 선거를 전후로 해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나와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선거 없는 해도 우상향 하죠. 우상향했으니까. 이게 1960년대부터 평균치를 그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경기선행지수랑 같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1960년대 이후부터 보면은 대부분 중간 선거가 경기 사이클, 경기 선행지수 바닥권에서 있었어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고 중간 선거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하고 되게 비슷해서 대부분의 중간 선거가 경기 저점권에서 시행되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쫙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60년대 이후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경기 고점에 있었을 때는 4번밖에 없었어요. 경기 사이클,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꺾일 때 중간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78년 10월, 94년 10월, 14년 10월, 18년 10월 이거 4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4번을 따로 발라내서 보자. 왜냐면 지금도 경기 선행지수가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봤더니 지금 평균 흐름과는 좀 달라요. 떨어지다가 좀 등락을 보이다가 더 떨어져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바닥을 잡고선 그 다음부터 경기가 턴하면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인 거지 선거 이벤트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다.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딱딱 진짜로 저도 이거 보면서 뭐야 이거 경기 선행지수 저점권에서만 선거를 치는 거야 할 정도로 딱딱딱딱 맞거든요. 이게 아마도 경기 사이클하고 이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4년이냐면 경기 선행지수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저점을 보면은 2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딱 4년 이게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버블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좀 오버슈팅이 온다거나 그런 뒤에 더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맞닥뜨린 게 78년, 94년, 14년, 18년 이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4번만 발라놓고 본다면 결국 증시가 움직이기 위해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대감에 의한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거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누가 상원을 차지하냐. 그죠? 누가 상원을 차지하냐 라는 그림인데 지금 컨센서스는 뭐 하원은 경합지역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공화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공화당이 하원을 집권할 확률이 80%가 넘어요. 근데 상원이 지금 오리무중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은 상원 집권 확률이 한때는 40%포인트까지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그게 지금 9%포인트까지 좁혀졌어요. 왜냐? 경합지역이 7군데거든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7군데인데 지금 확률로 보면 민주당이 4개, 그리고 공화당이 3개 정도로 돼요. 근데 지금 2군데가 완전히 박빙이 되고 있어요. 어디냐? 조지아랑 펜실베니아. 공화당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확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7%포인트로 확 좁혀져 버려서 선거란 게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브렉시트 선거 때도 기억나시죠? 전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이 선거 흐름들에 있어서 마지막에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어떤 선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세를 타는 쪽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컨센서스만 하더라도 브렉시트 부결될 거다라는 게 높았고 가결될 거라는 게 낮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흐름이 이렇게 좁혀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가결될 수 있다. 그렇게 세미나를 다녔고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 많이 비우고 안전자산 비중 채우자. 그러면 이거 끌고 가면 돼요? 라고 하셔서 아니요. 그러면은 가결됐을 때는 바꾸자. 쇼크 나올 때 안전자산 비중 늘렸던 거 다 팔고 주식 확 사버리면은 수익 날 수 있다. 왜요? 그래서 브렉시트 된다고 내일 브렉시트 아니다.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린다. 결정된 때라는 데라는 쇼크, 거기에 대한 충격들을 반영한 뒤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관에서는 덕분에 수익 많이 났다고 전화도 왔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기세가 조시아랑 펜실베니아 이쪽 두 개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컨셉이 있는데 두 개 다 격차가 막 좁혀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하원도 상원도 공화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럼 뭐가 변하냐? 일단은 둘 간의 정책적으로 대립이 가장 큰 게 기후변화, 에너지. 이야, 신재생조. 전기차도 약간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기차 2차 전지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성,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성 자체가 변하진 않는데 지금은 IRA라든지 EU는 리파워 EU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잠깐만 공화당이 되면은 지금 올해 6월 달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천연가스, 석탄,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사업 수출을 확대하고 원자력을 효율화하고 풍력 발전을 정진하겠다. 라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일단 의회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속도가 이런 속도였을 거였는데 이렇게 기대를 했다면 이게 좀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자, 이런 속도를 기대했던 게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서 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텐데 아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 선거는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포인트보다는 증시는 결국 펀더멘탈 경기를 따라가는 그림이고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언제쯤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인지 뭐 시장에서는 연준이 좀 피봇을 선언해야지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대한 컨센이나 실적에 대한 컨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피봇이 단순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넘어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어요. 경기가 불안정하다가 뭐야 멈춰? 진짜 침체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한번 출렁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아직은 아니냐.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GDP 성장률 전망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미국 GDP 성장률, 유로존 GDP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 맨 위에 있는 게 올해 3분기고 요게 0.00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가 0.35 내년 2분기가 0.5 내년 3분기가 0.2 그리고 유로존도 올해 3분기까지 괜찮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도 0.9예요. 근데 1분기는 0, 2분기는 마이너스 0.7, 3분기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한다라는 컨셉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미.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된다면 둘 간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2년물, 그리고 10년물 3개월물 마이너스 되는데 이제 10년물 기준금리까지도 오늘 FOMC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역전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요 플러스 반전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침체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 시점이 저희는 빠르면 올해 4분기. 빠르면 올해 4분기. 네.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이 4분기니까. 네. 그리고 늦어도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점의 시점을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1, 4분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에 의해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일거에 반영을 하면서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그런 구간에 따라서 그때 이제 찐바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아직까지 경기 괜찮다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 연준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GDP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했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0.2. 0.2요? 쇼킹하죠. 그럼 상당히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네. 4분기는 무조건 역성장이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분기가 3%대 성장을 했고요. 1분기가 5%, 2분기가 3%대, 그리고 3분기도 1%대 성장을 했어요. 그럼 얼마가 가야지 0.2가 할까? 물론 프로젝션, 전망치를 보면은 2022년은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라고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쌓아온 것들을 보면은 4분기는 역성장을 무조건 열어놓은 상황이다. 그냥 연준에서는 4분기 경기 침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파월 연준의장은 아직까지 연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의 정의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내년 초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년 10월부터 저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베러시한 전망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근데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변수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코스피가 지금 2,300인데 저희가 여기 달란트 투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단은 2,050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실적 장세인데 역금융 장세의 성격을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실적 장세를 반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격의 강도, 마이너스 성장 폭의 강도에 따라서 언더슈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0선이 깨지는 언더슈팅이 나와도 사야 되는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단은 그렇게 더 낮추진 않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현금 비중, 유동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네.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탈 감안해서 2050 거기가 이제 하단이고 그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껴놓은 현금을 가지고 살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는 시점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런데 일단은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따라가거나 주식 비중 풀로 채워가지고 견디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일단 한 발 물러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빅션이 강해서 나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0-30% 이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제 전망이 틀려서 여기서 2,500, 2,600으로 가는 그림이라면 좀 따라가는 그림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 다음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것처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